청산별곡하고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청산별곡이 빼고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얘한테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일단 살펴봅시다. 제목은 정선 아리랑이로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밑에 작품 개괄 보죠. 미녀저 누구에 의해 일반 평민에 의해서 쓰여지고 불려지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해졌을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됩니다. 구비 전승되었어요. 서정적입니다. 정서를 풀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을 풀어낸 건데 이 감정이 뭔가 찾으러 가야 될 거고, 애상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 슬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얘네들 찾으러 가면 된다고. 강원도 정선에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삶의 애환, 인생 자체가 슬픈가 보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정선의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 및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완결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말이네요. 열린 구조. 즉 여기 위에 아우라지 뱃사공아 어쩌고 넘겨주게 했는데 뒤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할 말이 또 있어. 그러면은 박자 음만 맞춰서 뒤에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구조상 완결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부를 수 있는 열린 구조 혹은 이야기가 자꾸자꾸 쌓입니다 라고 해서 적층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렇게 적층구조가 되고 열린 구조가 될 수 있는 뭐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굽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된 거니까 글로 쓰여져서 고정된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시작해 봅시다.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구명, 예전에 부르던 이름, 고구려 충렬왕 때 정선은 도원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요? 정선은 옛날 이름이 구명 혹은 도원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릉도원이라는 단어 뜻은 언덕이 없는 복숭아 밭이라고 해서 신선들이 사는 세계, 선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치가 엄청 아름다운 곳. 신선들이 산다. 경치가 엄청 아름다운 곳.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정선의 구명이라는 곳은 경치가 아름답고 인심이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여기 경치 너무 좋은데 무릉도원 아니냐? 물음표.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말이 빠져있죠. 그런데 무릉도원은 어디를 가고 산만 충충하냐, 침침하구나, 뭐뭐하네,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적 어조. 왠지 속상한데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얘네들 이름이 뭐래요? 후렴구래요. 후렴구의 역할은 뭡니까? 자꾸자꾸 각 연마다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해 주고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형태상 안정감 주고요. 내가 나오면 1년 끝이다, 2년 끝이다, 3년 끝이다 라면서 각 연을 구분해 줍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고. 다음 옆에 거 잠깐 내용 나와 있는 거 살펴볼게요. 고려 왕조가 망하자 이제까지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이것을 비관하면서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맥수지탄. 이제까지 관직에 있던 선비들은 이를 비관하며 정선에 은거하면서 한탄과 시름을 읊조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쨌든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얘기지.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하가 왜 피고 모춘 3월 늦은 3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울고 있는가? 해당화는 피어서 뭐하나? 두견새는 울어서 뭐하나?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애상감을 돋우는 존재. 가만히 살펴봤더니 방금 읽은 두 줄이 문장이 너무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다음 밑에 또 얘기 볼게요.
강을 사이에 두고 열왕리 처녀와 유천리 총각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동백꽃 따라 쌀이 꼴가기로 약속한 날 이른 아침 나루터에 와보니 간밤에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 나룻대를 띄울 수 없었다. 어머 어떻게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차가 안 뜨네?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된 처녀 총각은 강 강편에서 서로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따지면 여기에 갑자기 내린 이 폭우는 두 사람 사이에 장애물, 방해물의 역할을 해주고 있겠지. 아우라지 뱃사공아 나를 배 태워서 저쪽 강 건너로 건네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은 여기 나와 있는 요 3년에서의 구체적인 청자지. 청자를 설정하여 자신의 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청자를 설정했다.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쌀이꽃 올 동백이 다 떨어진다. 꽃 떨어지기 전에 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여기에서의 느껴지는 정서는 초조함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밑에 연결할 만한 거 있을까요? 다음을 보면서 민요와 청산별곡이 공통점이지만 정선아리랑의 공통점도 되겠죠.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한다. 노래로 불렀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노래로 불려지니까 확실히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많을 것이다. 주로 민요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중의 생활과 감정의식, 삶의 애환 등을 진솔하게 담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 연이 이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른 말로 뭐해요? 연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 연, 체 혹은 분절체. 마지막 말 중요하네요. 각 연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유기성 있냐고 없냐고 유기성 떨어집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거 있을까? 네. 여기에서도 후렴구 있었죠. 후렴구의 특징 몇 개 적어드렸지만 체크할게요. 각 연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에헴, 내가 나오면 1년 끝이야. 이를 통해 한 편의 노래라는 형식적인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다. 주의해야 돼. 내용상 동질성 아니야. 특별한 뜻이 없는 후렴구다.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한다. 아, 신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앞의 활동을 통해 민요와 청산별곡의 형식적 특징이 작품의 전승 방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으로 밑줄,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붙일 때 어떻게 생각하고 붙여야 돼? 아니야. 기분 내키는 거 아무거나 막 붙여도 괜찮아.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 이어 부르기 쉽다. 생략해도 오케이. 순서 바꿔도 오케이. 누구나 창작할 수 있다. 동일한 구조와의 반복과 후렴구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쉽게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3번, 다음 글을 참고하여 문자가 없던 시절에 불렸던 작품들은 어떻게 현재까지 전해집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밑에 답,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글 창제 이후 기록이 됐었을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생각 펼치기. 사는 날 애워싸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어진 김에 쭉 달아서 하도록 할게요. 박목월의 사는 날 애워싸고 오른쪽 위로 살펴봅시다. 자유시고요.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습니다. 서정시 감정을 풀어냅니다. 자연 친화적,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등장하는 자연 누구? 이미 제목에서부터 산이라고 나오죠? 산은 어떤 존재야? 긍정적인 존재야. 긍정적인 공간이다. 초월적이고요.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 관조적이라는 건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액션을 하거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별표.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긍정적이네, 확실히. 자연과의 동화가 점층적으로 진행됩니다. 시가 진행되면 될수록 동화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뭐라 그래요? 대꾸법. 대꾸법이 쓰여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주제를 강조합니다. 밑에 청산별곡과 비교해서 두 작품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자연 중심, 여기에서는 소재, 공간, 대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작해 봅시다. 산이 날 애워싸고, 일단 산이 이 시의 대상이고요. 나를 애워싸고, 나는 이 시의 시적 화자지. 그러면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맞는 말이죠.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라고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라고 한다. 이렇게 사실은 큰 따옴표 있었겠죠? 요렇게 큰 따옴표 요렇게 있었겠지. 이 시의 화자는 나지만 방금 읽은 문장에서의 만큼은 누가? 산이 나에게 하는 말이네요. 어머, 산이 나에게 하는 말, 산이 나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 사람처럼 산이 말을 한다. 의법. 그냥 씨나 뿌리면서 살고 밭이나 갈면서 살아. 어떻게? 소박하게 살아라. 그럼 생각해야지. 산이 나에게 말을 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나가 추구하는 삶이지. 됐고 나는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면서 살아야겠다. 씨 뿌리고 밭 가는 삶은 어떤 삶이다? 소박한 삶이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생각해볼까? 이 집은 막 으리으리한 그런 집일 것 같아? 크지 않은 소박한 집일 것 같아. 역시 소박하게 딱 내가 살 정도의 집만 지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굉장히 평범한 거지. 흙담 안팎에 호박을 심고 역시 평범한 거죠. 그리고 산이 나에게 얘기했대요. 큰 따옴표. 들찔레처럼 살아라. 쑥대밭처럼 살아라. 아주 작살이 나라가 아니라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과 동화된 삶. 그러면 반대되는 건 어떤 거겠어요? 인위적인 삶이겠지. 자꾸 손대고 뭐 고치고 막 자연 갖다 쓰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 산이 날 애워싸고 앞에 요 말을 넣으면 조금 자연스러워. 어차피 금음딸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어차피 너 죽을 텐데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라. 인생 언젠간 끝나. 인생 무상. 인생 어차피 언젠간 끝나는 건데 금음딸처럼 살아라. 금음딸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금음딸처럼 자연과 일치돼서 살아라. 안 죽으려고 아둥아둥 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나요?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을 산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다. 즉 밑에다가 쓸까요? 산의 말이라는 것은, 산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생각이다. 산의 말이랑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네요. 그러면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쓸 수가 있어? 완전 자연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연동화지. 자연친화죠. 이 시에서 산의 의미를 파악하고 산에서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겁니까? 산이라는 건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에서의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이다. 산이라는 건 순수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살 거예요? 산을 동경하면서 자연에 순화되어 순리에 따르는 자연처럼 살 거예요.
아둥아둥 되지 않고 때 되면 죽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보통 우리 한국문학에서의 나타나는 자연은 어떤 의미가 있다?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안식,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간, 초월적인 공간. 누구와 대비가 되는? 현실 세계와 대비가 되는. 자연을 나타내는 문학작품을 더 찾아봅시다. 패스 됐고요. 밑에 살펴볼까요? 산이 날 에워싸고에서의 다음 시어의 상징, 산의 의미 뭐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되죠.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 지금 씁니다. 밑에 답,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들찔레 쑥대밭 이거는 뭐예요? 화자가 소망하는 삶인데 어떤 거?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것. 자연과 동화된 것. 들찔레 쑥대밭 자연과 동화되어 있다. 혹은 뭐 자연의 일부다. 인위적이지 않다. 이런 말 쓰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국 문학에서 무엇은 자연은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안식의 공간,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간, 초월적 공간 등을 상징합니다. 괜찮나요? 나쁘지 않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야 딱히 볼 거는 없고 그래도 뭐 한번 할 만한 게 있을까? 한국문학에서의 자연의 특징. 51페이지는 채워 놓으셔야 되겠고요. 52페이지 청산별곡 요거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고 53페이지 네 됐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풀만한 것들 제가 이따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푸시면 되겠죠? 잠시 정치.